자, 최근에 유럽이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방산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 독일이 또 수천억 유로의 방위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방산 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걸까요? 이분과 함께 돌다리 두드려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매번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방산 얘기를 하니까 좀 색다른 듯 보입니다. 아주 커버하시는 영역이 넓은 분이세요. 자, 최근에 이슈라 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행되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이 늘릴 것이다라는 관측에 우리 기업들이 각광을 좀 받았던 건데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럽 국가들이 가장 우선순위 수혜 기업이고 그 다음 정도, 다다음 정도 돼야 우리다라는 것. 혹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혜 강도 자체는 당연히 유럽 내에서 무기 수요가 이제 나타나는 분들이니까 유럽 내 방산 기업들 이 역내 조달 관점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무기 수요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나토라고 하는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 캐나다가 가맹되어 있는 이제 집단 방위 조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GDP 대비해서 기존에 방위비를 한 2% 정도 썼던 거를 한 3%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 트럼프는 그거를 5%까지 끌어올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GDP 대비해서 2%에서 더 올라가게 되는 건데 3%로 1%포인트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 저희가 추정을 해봤을 때 2030년까지 그 증분 자체가 한 1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 말은 즉슨 한국 돈으로 1,400조 원. 그리고 보통 무기 이제 이런 국방비 예산에서 무기 사는 데 쓰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니까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의 증분으로 향후 5년, 6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제 사실 감이 잘 안 오시니까 탱크 대수로 환산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3만 대 정도 됩니다. 3만 대를 향후 5년, 6년 동안 이제 저희가 찍어낸다라고 하면은 한 개의 기업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찍어내야 되는데 뭐 독일, 프랑스 주요 기업들 뭐 보통 이제 연간 생산량 자체가 한 100대 정도 내외이니까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이거 유럽에서 유럽 역내 수요를 다 처리하기는 도저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어느 정도 흘러나오는 수요들을 좀 한국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유럽에서 이렇게 무기 수요가 터져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유럽에서만 무기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중동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다양한 지역에서 무기 수요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 유럽 기업들이 유럽 처리하는 데 바쁘니까 뭐 소위 말하는 다른 지역들이 이제 빈집이 되는 거죠. 한국이 계속 좀 기회들을 잡아갈 수 있는 여건들은 제가 계속 확보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런 나토가 방위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런 파행된 정상회담이 어쩌면 트리거로 역할을 해준 건데요.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종식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방산 기업들의 앞으로의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쟁이 끝나면 무기 수요가 꺼질 거다라는 우려들이 많으시기는 한데 뭐 전쟁이 끝나는 게 어떤 형태로 끝나는지가 사실 또 중요한 부분들이고 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뭐 양측 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저희는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분쟁들, 긴장 관계들이 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해소되지는 않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니까 무기 수요는 또 유지가 될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모된 무기들이 다수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그동안 소모했던 무기들의 이제 보충 수요들과 그리고 오래된 무기들의 교체 수요 그리고 또 나토에는 지금 이제 과거 구소련 영향에 있던 국가들이 다수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당 국가들의 보유 무기 체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소련제 무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나토에 들어왔고 나토군과 뭐 이제 협동 작전을 펼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서방제 무기로 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보충부터 뭐 교체, 대체 다양한 이제 수요들이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이 무기 수요 흐름들은 계속 강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독일 쪽에서 이제 여러 이제 방산 기업들이 증설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철도 공장, 뭐 자동차 공장을 일부 이제 방산 공장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보도들이
연초부터 이제 독일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방산 기업들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앞으로 무기 수요가 뭐 10년, 20년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 저희가 냉전 때도 냉전 끝나고 나서 무기 수요가 침체했었으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었기 때문에 쉽사리 증설을 하지 않는데 지금 증설을 결정했다는 거는 중장기적인 무기 수요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캐파까지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방산 기업들이네요. 그럼 앞으로 성장성은 정말 여념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방산 기업들 새롭게 이제 개발한 그런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런 모멘트를 좀 한번 쭉 정리해서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저희가 뭐 방산이라고 하면은 흔히 잘 아시는 게 폴란드이고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게 이제 중동 쪽 수주 모멘텀들이셨을 것 같긴 한데 자 올해 연초부터 해서 다른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작년 연말부터 나왔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뭐 인도 K9, 뭐 베트남 K9, 뭐 아시아 지역 쪽으로의 그런 K9 수요들이 좀 확인이 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에어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천무라고 하는 다른 장 로켓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이제 무기 체계가 있는데 이게 또 저희 폴란드에도 팔렸고 뭐 중동에도 팔렸지만은 최근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북유럽 쪽, 뭐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그리고 최근에 또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백도 뭐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런 유럽 쪽에서 그리고 중동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경우도 좀 다소 좀 밀린 부분들은 있지만은 여전히 뭐 폴란드에 이어서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전투기 하면은 기존에 FA50이라고 하는 경전투기에 관심이 크긴 했지만은 네. KF-21이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이제 양산이 되고 있고 네. 해외에서도 이 4.5세대 전투기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이라든지 페루라든지 그동안 좀 저희가 FA50 중심으로 마케팅을 했던 지역들에서 FA50에 더해서 KF-21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M셈, L셈과 같은 LIG 넥스원의 방공 체계들도 뭐 기존에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파이프라인들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다 여기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네요.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기존의 레거시 시장으로 꼽히는 부분이 폴란드랑 중동이었다면 확장성을 가진 곳들이 지금 아시아, 북유럽 이쪽에서 부상을 하고 있는다라는 설명으로 들려요. 맞습니다. 오, 네. 앞으로 좀 더 기대해볼 좀 박차고 나갈 시장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방산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저희 기업별로, 종목별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앞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 지금 설명을 들었지만 증권가에서 목표가도 줄상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수출 기대감이 가장 크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주가 자체는 너무 고공행진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4분기 실적 이전에는 좀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왜냐면은 네. 이 회사가 실적이 너무 잘 나옵니다. 뭐 매년 지상 방산 부문에서만 매출액이 뭐 7조 원, 8조 원 이렇게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수주 잔고가 대략 뭐 30조 원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7조, 8조씩 소화가 되면은 조선에서도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는 이제 수주 잔고의 그쵸.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좀 작년보다 수주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수주 잔고를 계속 유심히 지켜봤는데 4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건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수주 파이프라인들을 보니까 앞으로도 7조, 8조 이상은 또 신규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생기면서 네. 좀 주가에 탄력이 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너무 편안합니다. 저희가 지난 4분기 때 뭐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가 한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였지만은 실제 나온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 8,90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근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물량이 나갔다고 하면 올해는 그 이상의 물량이 나갈 거고 작년에 폴란드 중심이었지만은 올해는 뭐 호주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기존에 수주 받아놨던 것들이 추가로 알파로 더해지는 상황들이어서 뭐 실적도 편안하고 뭐 수주도 가장 좀 편하다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좀 제일 선호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앞으로 업사이드는 얼마나 열려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목표가 조정에 대한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유럽 쪽을 좀 참고를 해서 보면은 네. 이제 저희가 가장 피어 동종 기업으로서 삼고 있는 게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독일의 라인메탈. 뭐 전차 뭐 이런 이제 지상 방산유를 제조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원래 PER이라고 하는 멀티플 기준에서 보면 한 20배 초중반 정도를 부여를 받았었는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뭐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거의 35배 정도 이상까지 또 올라온 상황이어서 일단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계속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0배 정도까지도 예, 라인메탈 저희 기준 삼아서 한번 볼게요. 자, LIG 넥스원도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근데 최근에 또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한국형 사드를 수출하겠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습니까? 네, 저희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뭐 UAE,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의 천궁이라고 하는 M셈 이제 종말 단계 요격 체계들을 저희가 수주를 받고 이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L셈은 이제 종말 단계에서 조금 더 위에 고도의 요격 체계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방공이라고 하면은 뭐 한 번 방어하는 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미사일 날라오는 것들 다수의 기회들을 통해서 요격하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층 방어 체계라는 건데 저희가 M셈을 샀으니까 당연히 L셈에 대한 관심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기존에 판매했던 국가들 중심으로 추가 수주들은 뭐 합리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IG 넥스원까지는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현대로템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외교 장관이 폴란드에 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회담에 대한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가서 K2 2차 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갔거든요. 만약에 2차 계약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주가 한 번 더 좀 탄력을 받으리라 보십니까? 일단은 내용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미 기대감들은 선반영되고 그쵸. 있다고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계약 규모가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뭐 70억 불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뭐 그 수준의 규모가 나오는지, 그리고 계약 형태가 뭐 단순히 저희가 폴란드에 이제 저희가 직납품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지 양산에 대한 계약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마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좀 시장 기대치 이상이다라고 하면 추가 탄력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폴란드 2차도 있긴 하지만은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뭐 루마니아라든지 네. 중동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시성들이 더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규모나 마진 그리고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좀 계약을 따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근데 좀 다른 게 한국항공우주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왜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에어로가 이제 실적도 편안하고 수주도 좋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진율이 좀 부진했습니다. 마진이.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로템이 뭐 방산 부분에서 거의 30% 이상 영업이익을 찍어내고 있을 때, 영업이익률을 찍어내고 있을 때 다소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뭐 완제기 수주가 지난해에는 거의 없었으니까 조금 이제 기대 이하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뭐 수주가 없어진 거는 저희가 뭐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지연이 된 거기 때문에 이연돼서 나올 거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개발비 투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좀 마진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오히려 지금이 좀 저점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갈 일만 남았다. 기대됩니다. 자, 저희가 방산 사사를 대표적으로 여쭤봤는데요. 뭐 그 안에서도 좋고요. 아니면 그 밖에서 혹시 탑픽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방산은 제일 편안한 게 이제 네. 여러 국가들이 여러 아이템을 판매를 하는 국가들이 제일 좀 기회나 여러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선호를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로 시작했는데 하나로 마무리가 되네요. 저희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한국 항공우주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라는 말씀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양승윤 연구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